코인 수익금으로 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자금 출처 조사를 또 많이 받으세요. 현재 코인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국세청이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설령 내가 정말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이 주택을 취득을 한 것이지만은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내역을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집 살 때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보통 이제 부부분들이 단독 명의로 사는 게 좋을지 공동 명의로 사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공동 명의로 사시는 게 좋다고 권해드립니다. 일단 단독 명의에 비해 공동 명의가 유리한 점이 이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어요. 이 단독 명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양도 차익이 뭐 2억이다. 그러면 2억에 대한 이제 높은 세율이 적용돼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 텐데 이것이 만약에 공동 명의라면은 나랑 배우자랑 이 양도 차익 2억이 각자 1억으로 나눠지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도세율도 이제 낮게 적용이 되고 양도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근데 이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은 고액 연봉자인데 아내는 이제 가정주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액의 그 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한다면은 이 남편은 당연히 소득이 많으니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많으니 국세청이 이 남편이 무슨 돈으로 아파트를 샀는지 의심을 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정주부인 아내가 이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 아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도 없는데 도대체 무슨 돈으로 이 고가의 이제 부동산 아파트를 취득을 한 건지 당연히 의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혹 이제 그 가정주부와 고액 연봉자인 남편이 이 공동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이나 아파트를 취득을 하게 된다면 이 가정주부인 아내에게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겠죠. 고가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략 이제 20억 이상, 특히 이제 강남 3구에 있는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실 때 가정주부이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이신 분들이 남편과 고가 부동산을 공동 명의로 취득하실 때는 남편한테 이제 일부 금액을 증여를 받아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거니까 이 남편한테 그 증여를 받을 때 증여 신고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우리가 배우자 간에는 이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증여세 신고를 이제 6억을 한다면은 국세청에서도 일단은 이 자금 출처 중에서 이 사람이 6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아서 이 아파트를 취득한 거구나 이렇게 이 자금 출처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조사받을 가능성이 좀 낮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그 배우자한테 자금을 받아서 증여 신고를 하지 않고 취득을 한다면은 사실 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것이 배우자한테 증여를 받은 건지 뭐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건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시는 분들은 꼭 적어도 배우자 증여 공제가 되는 6억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6억까지는 이제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증여 신고를 함으로써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가 확인이 되어 이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니까요. 부동산 취득 시 어떤 사람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할 때 일일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한 명 한 명 따로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세청 슈퍼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이 사람이 의심이 되니까 조사를 해보라고 선정을 해줍니다. 이것을 이제 PCI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국세청에서 이제 파악이 되는 소득,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를 한다든지, 뭐 증여세 신고를 한다든지, 국세청에 파악이 된 그 소득 대비해서 여러분이 이제 지출하는 금액, 여러분의 이제 신용카드 금액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을 취득을 한 금액, 그 금액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이 PCI 시스템을 통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조사 대상자로 선정이 이제 좀 많이 되시는 분들은 일단 이제 첫 번째로 연령이 좀 어릴수록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70대, 80대이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은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과거 뭐 20년 전부터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제 수십 년간
이 자금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 초년생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금 출처 조사를 하기가 훨씬 더 수월한 거죠. 그래서 이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금 출처 조사는 보통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국세청에 신고된 금액이 5억인데 부동산을 10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10억의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 사람이 5억을 벌었는데 15억의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러면 10억은 무슨 돈으로 취득을 한 거지? 그렇게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한 1억이나 2억 정도 된다고 이제 또 조사가 바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누구나가 또 이제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조금씩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최소한 한 5, 6억 이상의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발생을 해야 이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가 선정이 된다. 아무래도 이제 국세청의 시간과 인력에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이 높은 사람 순으로 조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코인을 투자해서 또 돈을 버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코인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코인 수익금으로 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분들이 이 또 자금 출처 조사를 또 많이 받으세요. 그 이유가 지금 현재는 코인이 과세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코인은 이제 27년부터 과세가 될 예정인데 국세청에서 현재 코인이 과세가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코인을 가지고 있고 코인으로 돈을 벌었는지 국세청이 현재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인으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국세청은 여러분들이 무슨 돈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현재 코인 소득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버신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령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도 내가 이제 코인으로 번 돈이다 이것을 잘 입증을 하시면은 뭐 세금이 과세되거나 그러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간혹 이제 코인으로 이제 그 해외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이 국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 코인 투자 내역 같은 것이 잘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명하시기가 어렵진 않은데 이 해외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코인 거래 내역이 거의 한 3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삭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인 거래 내역이 삭제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코인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이 코인 투자 내역을 좀 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알게 된다면은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어요. 설령 내가 정말로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이 주택을 취득을 한 것이지만은 이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는 내역을 이제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국세청에서 이 자금 출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해서 증여세를 과세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설령 누구한테 증여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더라도 이 자금 출처를 내가 먼저 입증을 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 너는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다 이렇게 간주를 하고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더 예를 들자면 길을 가다가 어떤 이제 그 가방에 현금 5억이 든 가방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제 현금 5억을 이제 그 주어서 내가 이제 현금 5억으로 집을 샀다. 그런데 이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그럼 나는 이제 이건 누구한테 증여받은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디서 이제 길에서 준 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국세청에서 그럼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은 거니까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좀 명확하게 입증을 하지 못하면은 설령 국세청이 그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을 못하더라도 억울하게 증여세가 과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법이라는 것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좀 쉽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법만큼은 무죄 추정 원칙이 아니라 유죄 추정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 미리 그 이런 증빙 자료들을 잘 확보를 하셔야 억울하게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그 고가의 주택이나 이런 취득하실 때는 미리 이제 자금 출처 조사를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되나요?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본인한테 뭐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온 가족까지 좀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어요. 상속세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다면은 그 증여를 해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까지 세무조사를 확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뭐 그 한 5, 6억 정도의 이제 자금을 이제 받아서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 그럼 나는 일단 당연히 그 5, 6억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기본이고, 그러면 그 부모님은 이 5, 6억이 어디서 나서 자녀한테 증여를 해줬냐. 그래서 이 부모님까지 이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업장 세무조사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것이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만은 최악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이제 사업장까지 세무조사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 자금 출처 조사가 굉장히 무서우니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이나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취득하시기 전에 내가 이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좀 그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본인의 그 소득 대비 좀 과다한 부동산을 일단은 취득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충분히 소득이 신고될 때까지 부동산 취득을 좀 미루시거나 아니면 좀 그 본인이 계획한 것보다 좀 저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시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금융기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금융기관 대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서도 이 자금 출처를 의심할 그런 여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유 현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는 좀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증여공제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배우자 6억, 부모가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이 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는 건 어차피 증여세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증여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국세청 전산에도 이 자금 출처로 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그 자금 출처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이상 이제 증여세를 내더라도 이 증여세 세율이 또 이제 1억까지는 10%로 굉장히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에게 그 자금을 조달하실 때 최소한 이제 증여공제 금액만큼은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1억까지 증여세 구간 그 세율 10% 정도는 증여세를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집 살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집을 취득할 때는 이 자금 출처 조사뿐만 아니라 이 취득세도 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주택을 취득을 하면 어떤 주택을 취득하게 되든 이 1에서 3%의 취득세로 그 취득세를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이제 8에서 12%로 이렇게 취득세율이 중과가 되게 됩니다. 물론 내가 이제 그 첫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취득세 중과가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런 취득세 걱정은 안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취득세는 그 내 본인의 그 주택 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다 합쳐서 주택수를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나의 이제 주민등록 등본산에 이 가족의 그 주택수까지 다 합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가령 이제 내가 이제 부모님하고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실제로 따로 떨어져서 살고 있는데 뭐 어떤 이유로 간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우리 집으로 잠깐 전입 신고를 한 겁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유지를 위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제 내가 부모님 집에 잠깐 그 자녀의 그 초등학교 입학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전입 신고를 할 수 있죠. 이렇게 실제로는 따로 떨어져서 살지만은 이 주민등록상으로 이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는 취득세에서는 이 부모님의 주택수까지 합산을 해서 이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을 몰라서 억울하게 본인은 첫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것인데 부모님이 다주택자라서 이 취득세율을 12%의 취득세율로 취득세를 그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하실 때 꼭 한번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을 하셔라. 그래서 부모님이 다주택자인데 나랑 이제 부모님이 동일 세대원이면 주택을 취득하시기 전에 꼭 반드시 세대 분리를 하셔야 1에서 3%의 취득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